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다리시던 분들이 오늘도 여전히 늦는군요 막 이러시는데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시계가 조금 잘못되어 있었네요. 앞으로 시계를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시계 고쳐도 계속 시간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느리게 가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자, 영친이 여러분 어제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밤에 잘 못 주무시고 오늘 새벽에 드디어 겨우 잤다. 그런데 지금 막 머리 아프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머리 하나도 안 아파요. 어제 다 깼는데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요? 괜찮은데요?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궁수렁님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로또 한 장 사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백성식님 괜찮아요. 오늘은 써니님 오늘은요 제2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노변 말대로 기각입니다. 네, 제가 새로 하는 노영이 유튜브 노영이 TV 한글로 노영이 TV 가로 열고 영친이들 이렇게 치면 제 거 나와요. 지금 구독자 400명 있는 거기 보면은 제가 영장 실질 심사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오히려 가결표 때문에 민주당이 좀 정리돼야 된다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좀 썰을 풀어드린 게 있는데 기각이 훨씬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각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잘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따가 최진봉 교수 모시고 한번 따발총처럼 한번 따발 한번 붕짜자 붕짜 비슷한 느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오늘은 연휴 전에 특별 코너로 이진아 기자 대신에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 외신 픽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 외국 가가지고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외국 정상들 많이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말 만나가지고 속에 성과 거두는 것인지 지금 항저우 아시안게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계속 좋은 소식 들리던데 앞으로도 계속 들릴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수요일에 만나는 수요 있는 남자 수다쟁이 최진봉 교수와 함께 여러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최진봉의 수다쟁이로 하겠습니다. 최진봉의 수다쟁이 최진봉 좋죠. 예, 수다를 많이 떠는 서로 좋은 얘기 많이 해주는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포의 촉 시간에는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죠. 자, 왕자 어린님께서 노영이 TV 영친이들 많이 구독해주고 사랑해주세요 이러는데 맞아요. 영친이들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영친이들이 안 사랑하면 난 어쩌라는 거예요. 빨리 들어주시고요. 조영옥님께서 이제 이재명의 시대가 열렸다. 이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김미정님 기각 당근입니다. 당근 최진무 교수님 존경합니다. 이러셨는데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방송 시작에 앞서 30만 구독자 이벤트 경이로운 영심 손편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까지만 할 예정입니다만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 얼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네요. 우리 곁을 떠나신 지 31년이 되었는데 세상에 31년 전에 돌아가셨군요. 추석 한 달 후 아버지께서 가신 날을 단 한 번도 챙기지 않은 독한 딸입니다. 이 딸이 이제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아진 후에서야 아주 조금씩 당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가정폭력이 심해 돌아가시던 그날은 두려움에서 해방이 된 것 같아 오히려 웃으면서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당신도 삶이 버거워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구나 이해합니다. 막상 내가 부모가 되고 보니 더 이해할 수가 없어서 더 원망도 했지만 내 품에서 자식이 어른이 되어 살갑게 할 때마다 불효한 제 행동을 반성하게 되네요. 진짜 이분은 그래도 마음이 정말 착한 분이군요. 가정폭력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정을 꾸리고 나니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다 이거잖아요. 막상 내가 부모가 되고 보니 더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만 내 품에서 자식이 어른이 되어 살갑게 할 때마다 불효한 제 행동을 반성하게 됩니다. 아버지, 파란 하늘 속 뭉게구름을 보면서 만약 살아계시다면 아버지께 못해드린 따뜻함을 곁에 계신 어머니께 해드릴게요. 20년이 지나 당신의 생각이 나면 가끔씩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 그토록 무섭고 두려웠던 내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최아무개 씨. 네, 송파구에서 보내주신 이 소식을 읽어드리니까 저희 아버지 지금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지금 5주차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못 움직이시거든요. 어제 제가 면회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교통사고 정말 마음이 안 좋고 아버지 안 계시니까 어머니가 마음을 안정을 못 가지고 막 이리저리 괴로워하면서 사람들 괴롭히는 것도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말했죠. 엄마 있을 때 잘해. 나밖에 없어. 나한테 잘해. 그러고 나왔는데 우리 식구들끼리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잘 돌봐주고 이렇게 합시다. 우리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그만큼 성장하는 방송입니다. 자, 그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마련된 코너입니다. 외신 픽 순서인데요. 보통 이진아 기자가 뉴스 픽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이 방송계에 또 카리스마 있는 여성 아나운서 출신이죠.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 모시고 외신에서 보는 우리나라 정치, 눈여겨볼 만한 해외 소식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영장 기각 혹시 뭐 밤 늦게도록 보셨나요? 보다가 잠깐 잠들었는데 귀신같이 2시 반에 눈을 딱 떴는데 바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어땠어요? 사실 구속영장을 우리가 일반인들이 사실 조목조목 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맞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정말 다양한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시민언론 덧탐사에서 구속영장 조목조목 분석을 해주면서 아마 그걸 보셨던 분들은 다들 이걸 기각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판사일까라는 생각을 가지셨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또 하시더라고요. 아니, 판사가 너무나 당연한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또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엄혹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막 자기한테 불리한 판결 내리면은 막 그 판사 쫓아가가지고 신상 털고 투서 보내고 괴롭히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했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중심을 잘 잡아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역시 믿을 수 있다. 이런 말 해줬는데, 이제 그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최진봉 교수가 오면 또 샥샥샥샥 한번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이제 개막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네.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실 이번에 해임 결의안이 지금 올라가서 통과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우리 대통령은 내가 한덕수 총리를 왜 시진핑 만나게 하겠니? 너네들이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키거나 말거나 나는 거부권 행사할 거란 뜻이야.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거의 우리를 그냥 무시하더라고요. 혹시 존중받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 정부 들어서? 저 못 받았어요. 저는 존중은커녕 늘 개돼지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개돼지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뭐 저만 받는 것처럼. 문희정 아나운서가 그렇게 취급을 받았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네. 문 아나운서 말대로 본인이 그렇게 느꼈으면 다른 사람은 더 많이 느꼈을 겁니다. 사실은 무슨 말해도 먹히지가 않고,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상대방이 아무리 말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너무 모순적이고 우리가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역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한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20분간 회담을 했고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다고 보도를 했으나 네. 중국이 발표한 것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하고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옵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 측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해서 맞아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말씀드리면요. 22일부터 시 주석은 각국 그 정상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릴레이 정상회담을 벌이고 있던 중에 한덕수 총리를 만난 것 뿐입니다. 그러니 어떤 특별한 시간을 할애하여 한국 총리를 만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릴레이 회담 중에 한국이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고요. 네. 자, 우리 측에서는 시 주석이 먼저 방안을 이야기했다. 이 부분이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엄청나게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공식 성명문에는 이 내용이 쏙 빠져 있는데요. 외교부 성명문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관영 매체들, 중국 정부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다는 중국 언론들 보도에서도 이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교부 대변인들, 이제 중국 대변인들 굉장히 정례 브리핑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한국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시 주석이 방한하는 거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까 우리는 이미 자료에서 말씀드렸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한 총리하고 시 주석하고 만나서 나눈 얘기들에 대해서도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뭔가 대단한 얘기가 아니고요. 시 주석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원론적인 얘기들을 했습니다. 한국하고 중국 당연히 이웃 국가니까 협력해야 될 중요한 대상이고요. 남북 관계 늘 문제가 되니까 중국은 늘 남북 관계 화해 지지한다. 이거 특별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이웃하지 않아도 우리 앞으로 협력해 봅시다. 이 말은 다 누구나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치 속보로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이거 너무 한국 측에서 중국과의 만남을 또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건가? 아니나 다를까 네. 중국 관영 매체 측에서도 한국 측에서는 상당히 그런 걸 바라고 있지만 아직은 시 주석이 방한할 정도로 양국 관계가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그렇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는요, 이 기관님께서 우리 김건희 여사는 개를 자식보다 더 예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개돼지보다 못한 겁니다. 개돼지가 아니라 개돼지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고요. 요세피나 킴님께서는요. 공산당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더니 왜 윤 대통령과 그 정부는 공산당을 그렇게 따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시주석의 방한 문제와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는 얘기되지 않았고 우리는 이걸 되게 큰 것처럼 보도를 했으나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까지 비중을 두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게 되게 기분 나쁜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가지는 위상이 아닌가 이런 마음에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상을 하나 더 엿볼 수 있는 보도가 러시아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요? 예. 러시아 이제 언론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육자 회담이 다시 이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러시아는 앞으로 북한 문제라든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의 입장을 중요시하지 않겠다. 어떤 요인 한국의 변수. 입장을 중요시하지 않겠다? 네. 한국 무시하겠다? 그렇죠. 왜요? 우리 뭐 잘못했나? 우리가 잘못한 건 없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반도의 평화에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대놓고 직설적인 비판을 했거든요. 미국하고 일본도 사실 그런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윤 대통령만 그런 비판을 했단 말이죠.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동시에 이제 더 이상은 한국은 이제 중요한 상황이 아니다. 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세상에. 중국에서도 그 표현 썼거든요. 극단적인 친미 노선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중국에서도. 러시아도 같은 입장으로 보는 겁니다. 한국의 입장을 굳이 고려해야 할 만큼 한국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 늘 미국과 입장을 일본만? 같이 하니까. 맞아요. 늘 미국에 그냥 정말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미국만 쫓아다니고 미국계 따까리처럼 행동하는 게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또 안상홍님께서 아주 재치있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번에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모르시나요? 그 서른 의원이라든가 그 보좌관들이 이제 그쪽 사람들한테 뭐 정보를 줬네 안 줬네 이러면서 국가보안법 7호가 이제 7조 이게 위반이 됐는데 이 안상홍님께서 공산당원을 만났으니 시진핑 만난 걸 말하는 거예요. 공산당원을 만났으니 한덕수를 국법법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아유 정말. 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유엔 총회에 참석차 뉴욕에 가서 기조연설을 하고 41개국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41개국을 만나면 그냥
악수하고 손 내밀고 안녕하십니까 윤석열입니다. 잘 봐요. 이거밖에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게 엄청나게 잘했다. 광폭 외교 행보를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엄청 드러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 국제사회가 어딘지 저도 참 궁금하고요. 예. 우리가 아니면 틀려? 예. 아니 이게 우리 언론에서만 사실 네. 집중 조명을 했을 뿐이지. 그렇지. 유엔 총회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의 대통령과 관련된 보도가 나온 데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주요 외신들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41개의 나라를 만났잖아요. 기네스북에 등재를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뭐 윤 대통령은 스스로를 회담 기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실도 이 세계의 외교사에 없던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목적은 부산 엑스포 유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약속을 했나요? 파라과이 대통령 부부를 만났는데 바로 그 만남 이후에 파라과이 대통령이 트위터에 뭐라고 썼습니까? 사우디 유치 지지한다고 썼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 자, 프랑스에 사실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부부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 언론들은 마치 많은 나라들이 부산 엑스포 쪽으로 기울어진 것처럼 보도를 했고 뭐 30몇 개 나라가 설득이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당시 프랑스 현지 언론은 대서특필하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왕세자였습니다. 맞아요. 무슨 얘기냐? 사우디 쪽으로 이미 전 세계가 다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니 그래도 41개 나라가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네. 자, 이 나라들 거의 존재감 없는 나라들이거든요. 자, 이 나라들이 왜 만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 국가 간 격차가 너무 커. 개발이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기후라든지. 그래서 그 격차를 한국이 책임지고 메워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돌려 말하면 뭐다? 아니,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지원해줄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수많은 글로벌 사우스. 말이 좋아서 글로벌 사우스지 진짜 말 그대로 가난한 나라들, 개발이 뒤처진 나라들, 어떻게든 여기저기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나라들이 지금 만나주겠다는데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냉혹한 현실을 말씀드리면 이 나라들 이미 사우디라든지 중국하고는 다 접촉했어요 이미. 예, 다 접촉했습니다. 그쪽에서 받을 거 다 받고요. 이번에는 한국이 뭘 준대요. 줄 서서 갑시다. 사진 한번 찍어주면 뭘 준다는데. 자, 저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41개 나라를 만난 게 문제가 아니고 네. 과연 이 나라들한테 뭘 해주기로 했는지 밝히셔야 됩니다. 올겨울에 한번 성적표가 나오니까 일단 1차 성적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23일에 로이터 통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라고 하는 걸 얘기한 걸 가지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공산주의면 공산주의고 전체주의면 전체주의죠. 공산 전체주의가 정확히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으로 이번에 한 말이에요? 그건 윤 대통령 아무도 모르죠? 예, 그치? 저는 이 표현 자체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나도 처음 들어봤어요. 예. 공산 전체주의. 제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을 했는데 이 정책 개념에서 나오지 않는 말이어가지고. 그럼 공산주의하고 전체주의는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이죠. 어떻게 달라요? 체제적으로 완전히 다른 말이죠. 공산주의는 사실 경제 체제를 얘기하는 거고 전체주의는 사실 통치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이거 예. 다른 거를 붙여놓은 거죠. 예. 물론 뭐 본인이 규정을 하신다면 그럴 수 있겠는데 신조어로? 규정을 본인이 예, 창조를 하신다면 예. 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만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 전체가 이해를 못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공산 전체주의 국가에 반역하는 세력들, 반국가 세력 이 표현을 누구를 향해서 썼냐는 거예요. 자신을 비판하는 쪽, 정부를 비판하는 쪽을 향해서 그렇게 몰아갔다라는 건데 네. 결국은 자신에게 표를 던졌든 던지지 않았든 대통령에 당선이 된 이유부터 해야 되는 건 뭐다? 국민 통합입니다. 그 통합에 애를 써야 될 사람이 정작 나서가지고 갈라치기를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이 왜 비판자들을 향해서 공산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특히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 빨갱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상대를 악마화하는 데 있어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단어란 말이에요. 네. 그걸 이용해서 자기 신과 대선에서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진 야당 대표를 특히 중심으로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부분. 그리고 윤 대통령이 도대체 왜 이런 행보를 보이느냐. 우익 성향의 아버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일본에 유학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이 됐다. 이런 분석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로이터 통신사가 그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언론들도 일단 통신사를 다 알아서 쓰겠죠. 참고를 했을 거고요.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아프리카 니제르의 군사 쿠데타 그리고 그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듯이 세계에서도 앉은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다는 네. 사실 제발 좀 염두에 두고 말과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뉴욕타임스하고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서 이재명 대표,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했다. 24일 넘도록 이 얘기를 지금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사도 있었죠. 단식하고 있는 야당 대표를 잡아가려고 지금 검찰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내가 너무 좀 창피스러웠는데. 네. 자, 이런 기사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자, 뉴욕타임즈가 18일자로 한국의 검사들이 단식 중인 야당 대표의 체포를 원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여기서 근소한 차이로 패한 뒤부터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선에서 패한 뒤부터 범죄 수사의 대상이 됐다라고 콕 하고 집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윤 정권을 향해서 검찰 독재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한국은 독재 시절에 단식 투쟁을 통해서 정치적 항의를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다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왜 단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맥락까지도 다 짚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 많은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직 수행에 반대하고 있다.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당연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부터 시작해서 뭐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일본에 퍼주게 하는 부분, 그리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해서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 그 실정들을 조목조목 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신에서 북러 이야기도 많이 다뤘을 것 같고, 네. 저는 지금 사실 어제 놀랐던 기사 중에 하나가 앞으로 한북러 이거 안 하고 한러북 이렇게 한다 그러고 한북일 이렇게 안 하고 한일북 이런 식으로 북한을 맨 뒤에다 넣겠다고 YTN이 곧바로 따라했다던데 이거 뭡니까 도대체가? 우리나라하고 그래도 피가 섞인 우리 민족인데 우리 부모님들 저기 거기 계시고 자식들 있고 막 그럴 텐데. 네, 뭐 지금 이 정부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과연 한국 국적이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일도 정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국적이 같은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도 그러고 있는데, 뭐 철책선을 가로막힌 북한을 향해서 그 정도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다. 예, 네. 당연해 보이고요. 자, 이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이례적으로 미국 정부와 미국 언론에서 먼저 흘렸습니다. 이건 외교적 결례죠.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얘네 친서 교환해요. 얘네 무기 거래할 거예요. 얘네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건을 붙이면서 얘기를 합니다. 무기 거래하면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했고 이 얘기를 고스란히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한국 네. 정부였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사실 민주당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기조로 갔어요.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다가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끝나고 나서 공동 성명이라든지 선언문이라든지 공동 기자회견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언론들이 무기 거래와 관련된 얘기 했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유엔 제재 결의안을 위반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러시아 측에서 우리는 군사 협력을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에게 너네 북한하고 이렇게 지내 마라 라는 거에 우리가 따를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동시에 미중 고위급이 만났어요. 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하고 왕이 외교부장이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또 언론이 어떤 프레임을 짰냐면 북러가 밀착을 하니까 미중이 그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 밀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미국 정부와 미국 언론의 간절한 바람일 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제이크 설리번 만나고 나서 바로 또 러시아 갔습니다. 가서 무슨 얘기했냐? 우리 둘 사이에 끈끈한 관계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나라 주권 침해 안 할 거고, 그리고 제3국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라는 식의 다시 네. 한번 협력을 확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미국 언론에서도 워싱턴 포스트가 결국 나중에는 어떤 칼럼을 내냐면, 아니 결국은 북한하고 러시아를 밀착시킨 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비판 기사 냈고요. BBC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니 걸핏하면 미국이 북한을 제재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평양의 구멍가게 서너 개만 빼고는 더 이상 미국이 북한에 할 수 있는 제재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아주 그냥 팩폭을 날렸습니다.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다는 게 좀 웃기네. 자, 어쨌든 문희정 평론가하고 여기까지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자주 오셔가지고 이 한반도의 이 세계 속의 관계, 우리 대통령의 그런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최진봉 교수와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니요 도시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 시험 볼 수가 있어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오늘도 잠시 광고 타임입니다. 뉴스인사이다를 열렬히 후원하고 먹여 살리는 주님 통통물 광고 시간이죠. 사실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광고 괜찮냐? 그랬더니 적자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좋은 제품 팔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적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면 결국 위축이 되고 좋은 분들을 못 모시지 않겠느냐. 왜냐면 저희는 아침 방송이기 때문에 특히나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하나라도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다시 반성했잖아요. 내가 또 이 주님들께 열심히 잘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는 주님, 이 뉴스토마토 뉴스인사에 대해 적자를 메꿔줄 수 있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주님 통통물 광고 시간입니다. 바로 국보국밥 8종 세트인데요. 닭곰탕, 설렁탕, 순댓국 등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밥 8종을 모았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 숙취가 있을 때 국밥하는 게 없습니다. 간단하게 조리해서 든든하게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맞아요. 이거 정말 저도 집에서 입맛 없을 때 탁탁탁탁 해먹어요. 금방금방. 저는 주로 막 아주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은 못하고요. 주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20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몽땅 해먹거든요. 나중에 한번 나랑 요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쨌든 이 국보국밥은 20분도 필요 없어요. 한 10분이면 되는데 한 끼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어서 참 좋고요. 지금 통통물 회원 가입하시면 20% 할인 쿠폰을 무제한 드립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통통물을 검색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기쁜 소식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구에로님, 토마토 뉴스 많이 사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맞습니다. 노광호님, 국밥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좋습니다. 왕자어린님, 노영희TV 영친이들 방송 이후 44명 구독자 증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노영희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영친이로 치시면 또 나옵니다. 자, 한 끼 든든하게 채워줘 우리 국보국밥 8종 세트 통통물 회원 가입하셔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즐겨보시기 바라고요. 영친이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수다쟁이. 수요일에는 모든 쟁점을 다 다룬다. 수다쟁이. 이렇게 잘 다룰 사람이 없다. 수다쟁이. 우리 최진무 교수하고 만나는 날 하겠습니다. 하루도 조용히 날이 없는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수다쟁이 최진무이 갑니다. 오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수다쟁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듭니다. 좋죠. 네. 수요일에는 모든 쟁점을 다 다루는 거 우리가 이렇게 이로운 모든 쟁점을 네. 좋습니다. 열 받을수록 발음이 정확해지고 모르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최진무 교수처럼 똑똑한 사람 처음 봤어요. 진짜 모르는 게 없고요. 실수도 안 하고요. 갑자기 왜 이래? 정말 정확한 쟁점을 정확히 말을 해주더라고요. 네, 정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도 오는 게 있어야죠. 나한테 받기만 하면 되니까. 미리 얘기를 해서 짜고 치면 아니 나는 그냥 즉석에서 했는데 나한테 즉석에서 할 게 없습니까? 진행을 잘하시는 노영희 변호사님. 진짜 옆구리 찔러 절망이네요, 내가. 알았어요. 자, 제일 중요한 쟁점 한번 네.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오늘 그렇죠. 새벽에 나왔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없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찰이 얘기한 건 좀 안 맞다. 이걸 애들러서 표현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랬었죠. 자, 결과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증거 인멸을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 가지고는 사실은 구속영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맞죠. 예를 들면 뭐 도망의 우려는 아예 없고요. 그다음에 다툼의 여지도 많아요. 그리고 오늘 뭐 판사가 밝힌 내용들을 보면 증거가 물증이 없다는 게 명확하게 나왔어요. 증거가 없었어요. 네, 네. 진술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너무 많다. 그런 점을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검찰은 아마 이제 증거 인멸 가지고 어떻게든지 구속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증거 인멸에 대해서도 뭐 그런 정황이 있긴 하지만 구속을 할 만큼의 그 정도의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종합적으로 보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이제 이걸 이제 기각을 하면서 판사가 밝힌 내용들만 두고 본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무리한 검찰의 정치적인 행위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이재명 대표를 구속할 만한 사안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증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고, 그러니까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표현은 제가 이제 어떤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열심히 증거를 확보했지만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범죄 행위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증거가 부족하다는 개념의 의미는 증거를 그렇게 많이 370여 건에 달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물증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의 범죄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주변에서 그런 정황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거나 아니면 그걸 개입해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네. 하면 앞으로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 같고, 그럼 결국 세 개 다, 예를 들면 도망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그다음에 다툼의 여지가 많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이런 수사를 하고 있고 이 수사가 정치적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대지 못하는, 즉 정치적 이유와 목적 때문에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라는 목적으로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판사가 밝힌 판결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피의자 이재명, 피의자의 죄명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등. 자, 결과는 기각. 혐의 소명에 관해 보겠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제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있다. 하지만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인 증거들을 잔뜩 내놨기 때문에 그것만 엮어서 보자면은 그런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관통하는 이 모든 것들은 관통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한 개도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이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범위적인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범죄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피의자의 방어권, 이 방어권 되게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북 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건 이제 검찰 주장하는 게 안 맞는다 이런 그렇죠. 얘기입니다. 네. 또 두 번째,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해 보겠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북 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히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세 번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검찰이 잔뜩 뭔가를 냈는데 그래서 그것들만 쫙 보게 되면 그런가 의심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이 건과 관련해서 뭔가 하긴 했는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거나 이재명이 시켰다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다. 없다는 거죠. 더 증거가. 중요한 거는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구속까지 시켜놔 버리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렇죠. 이러면 맞아요. 동등하게 대등하게 이 싸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인정할 수 없고 피의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렇게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검찰이 더 이상 어떻게 피의자가 혼자 단독으로 증거를 인멸하겠다고 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유창원 부장은 좀 중도적인 성격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한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겠죠? 이제 앞으로 유시민 전 장관은 뭐 옥중 공채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옥중 결제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건 아닌 것이고 지금 검찰에서는 나 다시 한번 영장 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노영희 다 읽어줬잖아요. 그 판결문을. 네네. 그 내용만 보면 증거를 그럼 보강해서 해야 되잖아. 뭘 보강할 수 있어요 지금? 없어요. 그거 가지고 그대로 또 하면 당연히 이거는 기각이 되죠. 이거를 정말 뛰어넘을 만한 증거가 있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증거를 제시하면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요? 가능성 제로예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네.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검찰이 무리하게 또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국회에서 통과 못 시켜요. 비명계가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비명계는 갖다 바쳤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런 경우가 나왔잖아.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자기들 무슨 말 할 수 있어요. 아니 비명계라고 하는 대표적인 비명계 뒤에 숨어서 39명 정도 기권표까지 하면 39명 정도가 거기에 동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가결표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무리하게 다시 한번 영장 청구를 하면요.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보강 수사를 해서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 이런 점으로 본다면 검찰이 무리하게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고 두 번째 만약 청구가 되더라도 회기 중에 국회에서 다시 표결이 들어가면 비명계가 이게 동의해준다? 네. 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요. 지금도 비명계는 엄청난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기각이 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명계는 명분이 없어요. 그렇죠. 명분이 그들이 없어진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검찰에 손아귀에 넘겨준 그거에 대해서 비판이 더 커지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또다시 거기에 찬성표를 던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네. 검찰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이제 후폭풍이 엄청나게 불 텐데 만약에 또 한 번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게 만약 기각이 돼 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검찰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네. 검찰이 그런 얘기 하는 것은 억울하다, 뭐 자기들이 정당하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태도라고 보이지는데요. 네, 사실 제가 그 노영희 TV에서도 말했습니다. 1987년도에 헌법이 개헌이 됐고요. 그 헌법이 1988년도에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그때가 13대 국회예요. 13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결국 불체포 특권제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해준 사례가 있고 부결해준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체포동의안이 온 게 57번이에요. 57회 왔는데 그 중에서 국회에서 가결. 너는 가서 영장 실질심사 해라라고 가결해준 게 10건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8건이 영장이 나왔어요. 근데 2건은 안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건은 자백을 하니까 안 내주겠다 이거였어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하나만 성공한 거였어요. 말하자면은. 맞아요. 자, 이번에 그래서 그런 것만 보자면은 이재명 대표 쪽에서 불리하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판사가 보기에 이게 너무 무리하다. 그렇지. 니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했다 그러면서 정말 제대로 뭘 수사했냐. 한마디에 딱 그거 한마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가 볼 때 국회의원들을 저는 질책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네. 국회의원 당신들이 정말 범죄가 있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러면 찬성표를 던진 거냐. 그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아니 상황적으로 보고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읽었던 그 내용들만 들어보면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그건 부결표에 표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네. 부의 표를 던져야 되는 가의 표를 던졌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게- 더 충격은 뭐였는지 알아요? 뭐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가기 전에 서명운동 했잖아요. 네, 그랬죠. 서명운동 했는데 탄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나 거의 탄원했는지를
확인해 맞죠. 봤대요. 6명이 빠졌죠. 그랬더니 168명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161명. 161명인데 네, 네. 실질적으로 가결표 던진 사람이 한 29명 이상이라면서요. 맞아요. 뒤로 빠져 있는 근데 거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8명 빼고는 전부 다 거기다가 이 사람 영장 발부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탄원서 썼다는 건데. 그렇죠. 그럼 29명 중에서 21명 이상은 자기는 가결시켜 놓고 여기다가는 탄원서에다가 서명했다는 거잖아요. 그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무섭지 않아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그렇지. 난 되게 그래 놀랍더라고요. 되게 책임감도 없고. 별로 이렇게 놀랍지는 않아요.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런 거잖아요. 겉으로 앞에서는 통과시켜놓고 뒤에 와서는 탄원서 내가지고 아닌 구속감 것처럼 만든다고 하고. 얘기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주장이 그러면 일관성도 없고 정당성도 없고 당당성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 그 내용은 뭐냐면 본인들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뭔데요? 공천권이요. 이재명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흔들려고 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보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단식하고 있는 한 2번이나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딜을 시도했다면서요. 네네. 공천권 달라고. 그렇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걸 이재명 대표가 거부하니까 찬성표를 던진 거잖아요. 그렇죠. 가결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정치적 이유잖아. 아니 그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가를 던지고 불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정정당당하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본인의 정치적 이유, 공천권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사지로 몰아넣는 이런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고 하니 이게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헌법기관으로서 자유로운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표결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본인들의 이익에만 충실하고 국민들의 이익이나 민주당 전체 이익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라고 앉아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그 가결표 던진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던데요. 난 뭐라고? 해당 행위한 게 아니다. 우리가 당론을 정하지도 않았잖냐. 게다가 이 대표는 제가 불체포 특권 사용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라는 차원에서 한 거다 이러던데요. 아니, 자, 해당 행위라는 게 뭡니까? 당론으로 결정 안 했다고 해서 당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행동이 해당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당론으로 정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론으로 정하면 네. 부결이 안 되고 가결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론을 정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이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얘기가 있다고. 전 알아요, 누군지.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그럼 누군지. 안 돼요, 얘기할 수 어쨌든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뒤에 가서 가결 뒤통수 치는 거잖아요. 그럼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이거 당론을 안 정했으니까 괜찮아? 이런 논리가 말이 됩니까? 해당 행위라는 것은 뭐 이게 당론으로 정해서 하고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에 해를 끼치는 게 해당 행위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당에 해를 끼쳤잖아. 민주당 혼란에 빠뜨리고 네. 대표를 흔들어 놓고 네. 민주당이 이렇게 비판받게 만들고 민주당이 혼란에 빠지게 하는 행동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도- 당당했으면 좋겠어 좀. 아니 근데 이분들이 뭐 국회의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다 중진 의원들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입을 모아서 이재명 대표를 잘못했다고 하는 건 뭐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이유가 있죠? 몰라서 물어보는 이유 거예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저는 이유란 게 바로 그거예요. 본인들의 공천권이라니까요. 잘 보세요. 지금 비명계로 분류되는 사람들 나와서 방송에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것보다 이재명 대표를 더 많이 비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은 뭐가 걱정되겠어요? 지금 당원들이 나중에 경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원들이 투표해요, 경선에서. 그렇죠. 자기들 떨어질 것 같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룰을 바꾸든지 아니면 비대위 체제 가지고 단수 공천 받든지. 예전에도 그래서 당선된 분들 있잖아요. 단수 공천 받아가지고 그래요? 경선 안 하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지난번 누구야? 총선에서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나 노영희 변호사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또 당수 공천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전략 공천 받고? 네. 아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개혁적인 성향의 이재명 대표가 개혁을 통해서 국회를 쇄신하려고 하고 민주당 쇄신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런 정당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네. 168석이나 갖고 있으면 한 게 뭐 있어요 대체? 맨날 역풍 분다 그러고 뭘 하려고 그러면 발목 잡고. 역풍 맨날 타령하는데 역풍 분 적도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그렇게 안 하니까 오히려 더 짜증나가지고 당연하죠. 역풍 불지.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당원들을 무시하고 당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뭐 개딸들이라고 치부하고 자기들을 아이, 공격한다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잘못된 얘기하면 안 겁니다. 되는 거잖아요. 자, BS 윤님께서 또 후원을 해주시면서 응원을 해주셨고요. 우리 또 최재명 교수님 잘하신다고 칭찬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래 원래님께서도 대한민국이 정권에 따라 무너지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에 우선 안심이고 신기 일전에서 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오히려 불체포 특권 혹은 영장실질심사 관련해가지고 체포동의안 가결된 다음에 이렇게 기각되는 이 시나리오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좋은 베스트다. 그렇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당내에서 자꾸 그동안 그 당대표를 흔들었던 그 세력들이 누군지 일단 구분을 해내고 그렇죠. 그런 행위로 인해서 얼마나 당이 위험했었는지 알려주고 그러면서도 나는 검찰의 부당한 압력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힘든 거지 내 자체의 사법 리스크 때문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오히려 알릴 수가 있고 맞아요. 이 기회에 차라리 총선 전에 앞으로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 기회에 당을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니까 맞아요. 이제부터는 이재명의 시간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이제는 이재명의 체제가 더 공고해져서 도저히 흔들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검찰도 이제는 수사에 상당히 동력을 잃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검찰이 뭐 수사를 하고 또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 어려워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함께 묶여 있잖아요, 지금. 네. 저는요,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더 큰 격차로 민주당이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끝까지 늘 진다는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됩니다. 강서구청장 후보도 마찬가지, 진경훈 후보도 늘 5% 지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임해야 돼요. 다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격차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렇게까지 무도하게 검찰이 또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서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정적 제거를 위해서 검찰을 이용해 먹었다. 이런 얘기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중도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런 결과를 보고 이렇게까지 2년 동안 끌면서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더니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냐. 그럼 지금까지 수사가 정말 정당하게 됐느냐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의문이 들 거예요. 국민의힘은 거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같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사법리스크 입만 열면 사법리스크 네, 맞아요. 조중동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모든 일들이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기각 판결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잘못된 현상이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재명 네. 대표는 공고하게 쓸 거고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게 될 것이고 네. 앞으로 대여 투쟁이 더 강화될 거라고 저는 봐요. 한동훈 장관 탄핵안도 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한동훈 장관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국회에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재명 30분 대표를 동안 흔들면서 그러니까요. 모욕을 주고. 피해 사실 공표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조목조목 얘기하는 거? 네. 그거 법적으로 문제고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탄핵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대법원장 그 가결해주면 안 돼요. 찬성해주면 안 됩니다. 저는 당연히 반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눈치 보지 마세요. 이제부터 무슨 눈치를 봅니까? 이제부터 좀 세게 나가고 좌고우면 하지 말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쭉 가야죠. 나가고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한동훈 진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가 솔솔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아, 당연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죠. 아니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피의샷을 공표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너무 조목조목 얘기해요. 국회에 나와서 다 방송에 생방송으로 그게 방송이 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피의 사실을 또 그렇게 막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안 확정되지도 돼요. 않은 내용에 안 대해서 돼요. 안 돼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법률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두 번째, 국회에 나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못났어도요, 국민을 대표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랬잖아요. 일국의 국무장관이라고. 일국의 국무장관이 성심성의껏 국민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네. 그리고 시행령을 통해서 입법 취지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탄핵을 추진하는 게 맞다.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서 효능감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아니 뭘 눈치를 자꾸 봐요. 더 이상 눈치 볼 거 없어요. 비명계 자꾸 비명계들이 민주당 내에서 발목 잡는 게 뭐죠? 뭐 역풍 분다 이러면 총선에 불이익이 온다. 무슨 불이익이 옵니까?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 더 역풍을 불어요. 맞아요. 비판받고요. 168석. 네. 이제 숫자도 아니까 168석을 갖고서 한 게 뭐가 있어요, 대체. 효능감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잖아요. 네. 아니, 친한 친구의 친구의 대통령이 중립성 지킬 수 있을까요? 본인이 한 판결을 보세요. 현대 시류와 맞습니까? 맞지 않다고 보고요. 본인은 법이 바뀐 걸 몰랐다고 대법원장 후보가 되는 사람이 법이 바뀐 걸 몰라서 법에 다르게 행동을 했다. 이게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까? 법을 집행할 최고의 입법기관의 수장이에요. 네. 입법이 아니라 사법기관의 수장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다면 자격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찬성표를 던지면 되겠어요? 아니 심지어 이런 얘기에 대법원장이 공석이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는데요, 대체? 아니 그걸 부결해주고, 그러니까 찬성 안 해면 대통령이 다시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정하고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법수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민주당 입법기관으로서 견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눈치 보지 말고 네. 저는 찬성이 좀 안 된다 그렇게 네. 보고요. 네. 그래서 좀 야당이 야당답게, 왜냐하면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어요. 근데 그 화가 난 부분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입법부밖에 없잖아. 민주당밖에. 그걸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아, 진짜. 한 5분 동안 그냥 얘기를 열심히 하셨는데 화가 나서 그래. 화가 났는데 역시 화가 나도 역시 발음은 정확하게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베네치아님께서 오늘은 모두 행복합시다. 두 분 사랑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특히 최진문 교수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 MB계가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측근들하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면서 이런 네. 얘기가 나왔대요. 이동관, 유인총 같이 MB 정부에서 일한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을 잘해야 우리도 욕을 안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미 MB 정부 과실 일정 부분 다 드러나고 문제가 얼마나 많은 게 나왔는데 이런 MB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진짜 엄청난 혼란에 빠질 거예요. 아, 그럴까요? 이명박 지금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장문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보셨죠? 네, 나와서 봤어요. 네, 네. 시장도 가시고. 정치적 침박을 네, 했다. 적극적으로 네. 나서 물론 뭐 거기서 말은 뭐 다음 총선에서 뭐 친박계는 없다 얘기하지만 네. 제가 볼 때요 이렇게 나서는 이유가 뭐겠어요?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전직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뭐 이렇게 어깨 피고 어디 다니고 이런 행보를 합니까? 공개적인 걸 그런 적이 없어요. 네. 왜 이렇게 하겠어요?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총선에서 본인들의 세력을 좀 더 키우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다시 대통령 뭐 선거에 나오진 않겠지만 네. 총선 과정에서 본인들의 입김이 더 세지게 되면 다음번 대선에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 본인들이 지지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국민의힘의 내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네.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청와대 지금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행정관급 이상의 출마자를 뭐 신청을 받아봤더니 약 30명 정도 된다는 언론 네, 보도가 네.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내려 꽂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MB계가 지금은 소리를 죽이고 있지만요. 네.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이나 국정 운영에 MB계가 상당히 많은 힘과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네. 현직 대통령이지만 정치권의 인맥이나 장악력이 없어요. 그럼 그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MB계를 네. 의지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총선 때가 되면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네. 대통령 그냥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민주당은 비대위로 가지 않을 거지만 잘못하면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얘기가 민주당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이 비대위가 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자, 왕자 어린님께서 이제는 이재명의 시간입니다. 영친님들 행복한 추석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희자님께서도 또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최진문 교수님의 아주 시원시원한 말을 듣고 다들 그냥 기뻐서 이런 걸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이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보기. 여러 번 있었는데요. 처음이라뇨. 여러 번 있어요? 게다가 네. 우리 지금 동조합이 8,000명이 넘었어요. 우와. 다 제 덕입니다. 맞아요. 다 최진명 교수님 덕입니다. 내 뉴스 토마토는 저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맞아요. 저는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출연료 인상. 회장님, 회장님이 최진명 잘 좀 교수님이 하세요. 출연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오늘 안 됐는데요. 아, 그래요? 다시 보기 이번에 어떠세요? 해보겠습니다. 시간 예. 많이 갔으니까 예. 이번에 김행 예. 후보자. 신원식 진짜. 후보자의 그 말도 안 되는 막말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예. 김행 씨도 위키트리 관련해서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 김건희 여사랑 관계도 이상하고요. 주식 파킹 의혹이 정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양평원, 양상평등원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이 사람이 있었고요. 원장을 했었잖아요, 예전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성의식을 담은 과거 발언. 예.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무슨 화려한 미사일 야, 속에 이- 숨어 들어가 있냐. 강간을 당해도 뭐 애는 낳아야 된다. 물론 자기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여러 개 너무 많이 했는데 네. 김 후보자는 이건 모두 가짜뉴스다. 보도하지 말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가짜뉴스 맞아요? 아니 가짜뉴스라뇨. 확인해서 쓴 거예요 기사를. 그리고 언론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하는 게 언론의 역할 아닙니까? 그걸 하지 말라니요. 뭐가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라면 거기에 대한 증명을 해보세요.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신우이한테 넘어간 거 맞잖아요. 자기하고 공동 창업자한테 자기가 공직자로 갔을 때 넘어간 거 맞잖아요. 그거 다시 받았잖아요. 네, 다시 그게 뭐가 받았죠. 다른? 아니 기록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2018년도에 다시 받았어요. 네, 13년에 기록에 받았고요. 의해서 언론사가 기록 보고 확인해서 하고 있어요. 왜 그게 가짜뉴스입니까? 뭐가 가짜뉴스 대체? 아니 그리고 본인이 뭐 언론 프렌들이라며 프레스 프렌들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놓고 나중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 똑같아. 난 못해. 기분 나빠. 나를 왜 비판해? 아니 언론이 비판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언론이 무슨 홍보기관이에요? 칭찬만 해주길 바래요?
언론이 자기 마음대로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그러려고 언론이 있는 거예요? 나도 좀 칭찬해줬으면 좋겠어요, 언론에서. 언론은 원래 비판과 감시 기능을 하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그 기능을 하는 언론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게 가짜뉴스다. 아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뭐든지 자기들 비판하면 가짜뉴스래. 뭔 기준이 그런 기준이 있어? 가짜뉴스는요.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걸 가짜뉴스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증명을 해보세요. 증명도 못하면서 아니 자료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의심을 하는 게 뭐가 합당한 의심이에요. 타당한 의심이고요. 양평은 있으면서 양평 원장을 했잖아요. 양성평등을 제대로 했는데 그따위 발언을 하는지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지만 이상해요. 어쨌든 양평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어쨌든 정부 광고가 올라갔잖아요. 본인이 네. 대변인인가 하면서 정부 광고 수주가 올라간 거 맞잖아요. 맞아요. 통계가 그렇게 얘기해. 통계가. 2012년도 위키트리 매출은 약 11억 9,80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5% 정부 광고 수입이 차지한 비율은 3.5%였다. 예. 그런데 위키트리에 대한 정부 광고는 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난 뒤인 2014년에는 1억 800만 원, 예. 그다음에 2015년에는 2천만 원, 2016년에는 4건 등으로 크게 감소했다. 감소했죠. 그런데 끝나고 나서. 늘어난 건 언제나 2013년도 저희가 네. 대변인 할 때, 그렇죠. 그때는 약 12억 5,900만 원으로 전체 매출의 15.4%를 차지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청와대에 있을 때 그 일감을 거기서 몰아줬다. 그럴 이런 의혹이 거죠. 있는 거죠. 네, 의혹이 있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든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게 반대로 민주당 정권이었다 해도 국민의힘 가만히 있겠어요? 맞아요. 의혹을 제기하죠. 맞아요.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뛰어? 아니 뭐 예전에 했던 수준으로 계속 받았다고 하면 의혹을 제기하지 않겠죠. 근데 그 네. 수준하고 너무 다르게 큰 격차가 나면 이게 뭔가 이 사람이 들어가서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네.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증명을 하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아메리다님께서 이잼 동지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분자님도 보내주셨고, BS님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요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난리 났는데요. 방심이 방태미가 언론 장악하면서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마련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가짜뉴스 시민센터 이런 것들을 가동을 하면서 뉴스타파를 인용한 KBS, JTBC, YTN에 과징금 부과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이제 이러면서 또 막 무지막지하게 무섭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봅니까? 아니, 그러니까 첫째,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네이버의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검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네이버가 민주당이나 민주진영이나 진보진영에 유리하게 하나요? 저는 아니, 그렇게 전혀 보지 아니에요. 않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검증이 필요하다고 네, 봐. 다만 네. 지금 시도하는 이 검증은 특정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봐요. 지난번에도 이거 얘기 나왔어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라고 검색하면 부정적 기사가 많다. 맞아. 근데 그때 다시 검색해 봤잖아. 윤이라고만 치든지 아니면 윤 대통령 이렇게 하면 또 달라요. 달라요. 예. 아니 근데 뭘 이걸 윤석열이라고 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의 단어만 넣어가지고 쳐서 그런 거지. 윤이라든지 윤 대통령 이렇게 치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윤석열이라고 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네이버의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건 동의. 왜냐하면 민주진영에 전혀 긍정적으로 보도를 한다. 배치를 하지 않아요. 네이버가. 그리고 개입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문제 때문에 의혹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지금의 이 시도 자체가 네.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냈다는 이유 또 그걸 많이 배치했다는 이유로 시작된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정부가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든 아니면 시민사회단체든 학자들이든 전문가들이 해야지 왜 정부가 나서서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럼 정부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정부에 유리한 것만 따지게 될 거 아니에요. 불리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럼 네이버가 그 압력 때문에 정부에 유리하게 또 알고리즘을 바꾸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이건 압력을 행사하는 행동이에요. 하려면 공인대 제3의 기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김진영님께서 최진문 교수님, 바로 그런 어조로 그런 걸로 민주당 의원들 교육도 좀 시켜주십시오. 불러주세요. 제가 가서 교육해 줄게. 부르질 않아, 부르지를. 자,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수많은 민주당 의원님들, 최진문 교수가 당원 교육에 좀, 최진문 국회의원 교수님이 교육에. 당원 교육을 위해서 본인을 불러달라고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네. 꼽사리를 저도 좀 깨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트로 네. 가요. 노영이, 최진봉. 네. 그렇게.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지명 교수님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수다를 잘 떨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특집 한번 해야 되겠어요. 우리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지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광고 들어오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이 엄혹한 시기를 헤쳐나갈 힘을 주시는 두 번째 광고주님 모시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광고인데요.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죠.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셨던 그런 분들 지금이라도 한번 본인이 잘 들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게 어떤 보험인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적당한 건지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건지 중복된 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는요. 전문 설계사가 부담되는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줄여주고 보장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고요. 특히 우리 더 착한 보험은 영친이 여러분들에게 특히 더 친절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전화하셔가지고 나 영친인데요. 이런 말 해보세요. 자,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번이고요. 010-7613-3303, 010-7613-3303으로 연락하시면 24시간 내내 예약 문자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을 연락하실 테니까 여러분들 편한 시간에 맞춰가지고 상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친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우리가 이 위험이 너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 보험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험은 다 십시일반의 개념으로 여러 사람의 위험을 분산시켜서 나중에 큰일 닥친 그 사람을 좀 구제해 준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다만 내가 어떤 보험을 어떻게 듣는 것이 내게 유리한 것인가 이런 건 따지면서 들어야 되겠죠. 바로 요 얘기를 해드린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 배프의 촉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척하면 촉이 오는 우리 소장님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말로 딱 보면 촉이 옵니까? 뭐 대충. 대충? 예. 어제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될 줄 알았죠? 아, 예, 그죠. 그건 뭐 사실은 다른 요인이 없으면 기각은 확실한데. 왜? 다른 요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들을 판사들이 감안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근데 그 법률적인 거나 뭐 상황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기각이죠, 그야. 네, 예. 그렇습니다. 임희택님께서 뉴스토마토 흥해야 되는데 중도 방송이니까 이게 조금 진영 논리를 세게 말하지 않으면 커지기 힘들겠어요. 이런 말도 하는데 아, 중도 방송이라는 게 뭐죠? 중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는 장이다. 지금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의 그 스탠스가 딱 이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중도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양쪽에서 배척볼 거고 양쪽에 욕을 먹는. 욕을 먹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도 압니다. 무엇이 옳은지. 자, 어쨌든 오늘 척하면 초기에는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산책로에서 여성을 숨지게 했던 최윤종, 그 나쁜 악마 같은 최윤종이 재판을 어제 했습니다. 그저께 했습니다. 25일 날. 최윤종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니까 기절만 시키려 했을 뿐 뭐 죽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만은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거나 이 사람이 불쑥불쑥 내뱉는 말을 보면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최윤정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25일이죠. 사실 근데 이 최윤정이 경찰 조사 받을 때도 그렇고 검찰 조사 받을 때도 그렇고 자신의 포지션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진압력 장애. 그러니까 약간 진압력 장애요? 예.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를 가도 내가 어디 있지? 이런 식 약간의 방향에 대한? 예. 근데 방향이기도 하고 시간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망상 장애라고 그러는 거를 눈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것은 경찰 조사부터 검찰 조사까지. 그래서 이제 기소 사실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한 걸 검찰이 PPT를 보여줬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재판부한테 보여주듯이 뭐 딱히 그 약간의 조금 나사 빠진 사람처럼 행동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삐딱하게 앉았고 여기가 어딘지 멍하게 있고 그런 어떤 일종의 장치 같은 거를 참 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너무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끔 하는 저는 사실 그런 건 전략이라고 보는데 네.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전략으로 보시는군요. 예. 자, 최윤정은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고 피고인석에 앉았지만 시종일관 삐딱하게 앉아서 방청석을 자기가 자꾸 훑어봤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기소 범죄 사실이 적힌 PPT를 들여다보면서 재판부가 뭘 물어보면 짤막짤막하고 아주 확고한 어조로 대답을 했다는 건데요. 재판부가 수갑을 차고 계속해도 되겠냐 그러더니 아주 무심하게 아 이거 없으면 좋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든가 국민참여재판 원하냐 그러니까 안 해요 이렇게 말하든가 진지함이 떨어지죠. 네. 진지하게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있습니다.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일부러? 왜냐하면 아까 그 송치될 때도 마치 구경 나온 사람처럼 와. 그러니까 자기가 제3자야. 그렇죠. 와, 이거 기자들 많이 왔네. 이런 식으로 대놓고 녹음되는 거 앞에 보는데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 사람 되게 웃긴 게 뭐라고 했냐면요. 살해할 생각은 없었는데 피해자가 저항을 심하게 하니 기절시키려고 했다.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재판부가. 너가 그렇게 대답했는데 맞냐. 그랬더니 최윤중이 그러려고 했는데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범행 당시에 너클로 그 여자분, 피해자분을 몇 차례 가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의식을 이제 안 잃었어요. 끝까지 이제 정신으로 버틴 거겠죠? 그러니까 너 돌머리야? 왜 안 쓰러져?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게 이제 경찰한테 얘기를 하고 검찰한테 얘기를 한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 의도 자체가 죽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강간 살인의 의도가 아니라 내가 쟤를 그냥 때리려고만 했다라고 하는 방식의 범행의 고의성. 사실 살인죄는 고의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의냐, 우발적이냐가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죠. 약간의 이 머저리 전략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 재판부도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계속 물어본 거죠. 근데 머저리 전략? 이제 그렇죠. 바보 전략이죠? 바보 전략이죠. 네. 예.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사형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나 봐요. 서울구치소에 강호순, 정주영 등 다른 연쇄살인범들을 이제 수용 생활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영철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네. 왜요? 사실 유영철은 대구 쪽에 있어 다른 데 대구 있었는데 교도소에 있다가 서울구치소로 옮겼죠. 옮겼는데 일단은 저기 사형 집행장 그 설비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국회에서도 아니면 국회 나올 때도 얘기를 했죠. 이런저런 사형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 작년부터 재작년까지 유엔에서 몇 차례 결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에 대한 사형 제도에 대한 결의에 한국이 계속 그걸 부정적인 걸 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여기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반응은 주권적인 의미다. 그러니까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치 이제 사형 집행을 할 것처럼 뉘앙스도 많이 하고 사실 걱정이 되는 건 이겁니다. 만약에 비슷한 신림역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럴 때 여론이 좀 안 좋은 방향을 할 때 확 집행해버리는 것이 아닐까. 사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법무부장이 결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집행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여론이 좋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그럴 때 혹은 본인에 대한 탄핵 같은 게 혹시라도 좀 얘기가 되고 그럴 때 확 해버리는 일부러 거죠. 네. 국민들이 지금 사형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함으로 인해서 본인에 대해서 좀 물타기를 하려는 그런 수도 있다. 가장 그게 우려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논점 자체가 사형제로 가버리거든요. 그렇죠. 한동훈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에 앞서서 사형제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는 취지로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4곳의 교정 기관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는 서울구치소밖에 집행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왜요? 다른 데는 너무 낡아서. 그래서 대구교도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철거할 것이고 다른 데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모으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고 사실 유영철이나 강호순 이런 연쇄살인범들이 가장 이제 벌벌 떠는 거죠. 실제로 겉으로는 굉장히 뭐라거나 그 당찬 모습
아니면 깡다고 있는 모습을 지금은 보인다고 하는데 실제는 엄청나게 두려워하죠. 자, 그럼 유영철 기분이 어떨까요? 겉으로는 아마 뭐 별거 아니지만 아마 끌려올 때 무장 호송관들이 할 정도로 본인이 저항을 많이 한다 봅니다. 대구에서 올 때. 그렇죠. 본인 알잖아요. 왜냐면 보통 연쇄범들이나 이런 사형수들은요, 네. 전국을 돕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2년 넘게 두질 않아요. 말하자면 광주에 있다가 부산에 있다가 돌리거든요. 근데 이게 서울에 간다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두려운 거죠. 왜냐면 거기밖에 없다는 건 아니까. 지들은 아니까요. 예. 자, 지난 30날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가 아닙니다. 언제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사형 제도와 병존하는 것이 정부의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만약에 이걸 안 할 거면은 이 모아둔 사형수들을 다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쵸, 왜냐하면 그쵸. 한꺼번에 서너 명 이상의 사형수를 같이 모아두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위험하죠. 예, 서로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 중에 하나를 다른 쪽으로 옮기면은 안 할 거고 만약에 계속 둔다고 하면은 네. 한다는 생각이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자, 다음 이슈도 보겠습니다. 서울 송파와 김포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장소가 조금 서로 또 달라요. 딸은 무슨 모텔인가에서 죽은 걸로 나오고 또 할머니하고 신우하고 남편은 또 집에서 그렇게 된 걸로 나오고 이거 무슨 사건입니까? 과거에는 뭐 동반 자살이라는 말을 썼지만 요새는 이제 가족 살해 후 자살이라는 말로 정리가 되는데 네. 이전에 이런 사례를 보시면 그냥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두 세대가 결정되는데 네. 지금 그건 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9살 난 아이와 부모와 그의 또 부모. 그러니까 3세대가 관련된 이런 거는 아마 작년부터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40대 여성을 기준으로 남편과 시누이가 있고 그 40대 여성의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40대 여성의 딸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죠. 예, 이제 9살 뭐 이렇게 되는데 초등학생과 이 40대 여성은 채무자를 피해서 모텔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원래 이 송파동의 이 다세대 빌라는 이제 이사를 온 거죠. 말하자면 사업이 망해서 거기로 이제 이사를 온 거고 그 과정에서 이 40대 여성이 죽은 데는 자신이 살던 송파의 아파트. 거기 원래 살던 데고요.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시체가 네. 발견된 겁니다. 네. 근데 그 딸은 아마도 그 어머니가 목을 졸라 죽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송파동 빌라에서 하는 그 시어머니도 둘 중 누군가가 목을 졸라 죽였고 네. 남편하고 시누이는 목을 매달아 본인들이 자살을 했고 이 본인 40대 여성은 이제 딸을- 자기 아파트에서 추락사. 추락사. 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독특하고 새로운 현상이다라는 거 굉장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지금 남편이나 시누이가 어머니를 목 졸라 죽이고 각각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초등학생 딸은 모친인 이분이 네. 죽이고 자기도 추락사해서 죽고 뭐 네. 이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자금 명목으로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렸다가 수억 상당의 돈을 갚지 못하니까 사기 네. 혐의로도 고소가 됐던 것 같고요. 조사를 앞두고 그래서 네, 이제 조사 받으러 오라고 경찰이 연락을 예, 예. 했는데 압박을 받았죠. 압박 받으니까 이제 스스로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일가족 등은 송파동 주민센터 찾아가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공과금 장기 체납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보고 했다는데 그러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시누이만. 시누이만. 시누이가 그걸 확인했고 남편과 이 여성은 그걸 확인하지 않았고요. 이 시어머니는 본인의 동생한테 이런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애들이 자기랑 같이 죽자. 그러니까 애들이라고 하면 자기 아들과 그 며느리겠죠. 며느리? 예. 같이 죽자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시누이는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 보증금을 뽑아가지고 동생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이제 채무가 몰리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쪽에 몰아갖고 되는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상황 같습니다. 근데 이 집이 사실은
취약계층은 아니었다는 것 같아요. 예, 아닙니다. 예, 예. 왜냐면 사망 직전까지 고가의 수입 차량을 몰았고 주민들도 옆에서 얘네들 맨날 놀러 잘 다니더라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스노보드 쓰고 놀러 가고. 근데 갑자기 사업이 어렵다 그러면서 돈 빌리기 시작하더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극단적 선택을 극빈층이 많이 한다고 되게 그 오해를 하시는데 네. 계층이 뚝 떨어졌을 때 가장 자살률이 높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계층에서 뚝 떨어졌을 때. 예를 들면 한 뭐 10억, 20억짜리 그 사업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산층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하층으로 떨어졌을 때 그 어떤 그 뭐라고 못 하나요? 견디는 열패감 같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근데 진짜 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해 뭐 74만 원인가? 예. 94만 원인가? 뭐 수도료 서울부터 94만 4천 원 못 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 요금 187만 원 못 냈다. 카드 채무금이 97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그 집 사정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끔찍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가족이 이렇게 또 단체로 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그렇죠. 건데 특히 초등학생 딸은 엄마가 죽겠다는 게 정말 저는 좀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했었잖아요. 근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서초동에 강 씨가 있습니다. 네. 기억나실지 네, 모르겠는데 기억나요. 예, 두 딸을 지손으로 목을 졸라 죽였어요. 그 도망가는 애들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했는데. 근데 정작 자기는 자기를 못 찔렀어요. 맞아요. 애들은 죽이면서 자기는 네. 못 죽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통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게 심리적으로 이제 면담을 해보면 그렇게 뭐라고 하나 남 탓하고 용기가 없어요. 야, 근데 너 용기가 없는데 어떻게 네 자식을 이렇게 죽였냐라고 그렇지. 하면은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라고 해버립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 많이 그러네요. 하죠. 예. 그러네요. 자, 이제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우울한 얘기만 자꾸 해드려서 죄송한데 추석 때 서로 또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감정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조심하는 팁도 하나 알려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추석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제일 듣기 싫은 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갈등을 유발할 만한 것들. 그런 거 하지 말도록 좀 알려주세요. 명절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야기 탑6 이런 거. 가족 얘기하지 마라. 가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니네 자식이 뭐, 니네 아파트가 뭐, 절대 집 얘기, 가족 얘기, 그러니까 자녀의 학업 얘기라든가, 학업 얘기? 누가 공부 잘하냐 예, 못하냐? 그런 거, 왜냐면 비교가 될 수 있는 거. 그렇지. 그다음에 집 몇 평짜리 사네, 그래서, 얼마짜리 사네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절대 숫자로 비교될 수 있는 얘기 절대 하지 마라. 그거는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술 한잔 들어가면 바로 주먹 날라온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그거 되게 가장 어려운 확실한 건데. 거. 근데 너무 어렵죠. 그러면 박수 받습니다. 근데 네. 거꾸로는 어떻게 합니까? 지갑은 닫고 입만 열죠.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가장 지구대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예가 이런 예입니다. 분명히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런 예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또 정치적 견해 때문에 그 부모와 자식 사이가 갈라진다고 하거든요. 정치 얘기하지 마야 돼요. 예. 근데 분명히 정책이 나옵니다. 네네. 그러면은 자리를 피하시라. 피해라. 예, 예.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추석 연휴가 부담스러운 이유를 물어봤더니 가족과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더라. 이동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뭐 이런 얘기였답니다. 좀 이번 연휴는 기니까 시간 안배 잘해가지고 본인을 위한 시간도 좀 쓰고 가족을 위한 시간도 좀 쓰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코드 뽑아놓고요. 가스 잠궈놓고 문시건 장치 하시되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가까운 지구대에 미리 이 부분에 연락해놔야 대한 돼.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추석 연휴 앞으로 잘 보내시고요. 저희도 이제 오늘이 끝으로 추석 연휴 동안에 저희가 방송 안 하니까 여러분들하고 또 인사해야 됩니다. 너무 아쉬워서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뭐 이재명 대표 영장도 기각되고 새롭게 또 민주당이 탈바꿈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날이기도 하니까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또 시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배 소장님께서 연휴를 앞두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건강하고 복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해피 추석, 메리 해피 추석. 예. 네, 한가위만 싶어라. 한가위처럼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음 풍성하게 서로 미워하지 말고 그냥 한 발 양보하고 그렇게 삽시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고맙습니다. 네, 저희 거의 일주일 동안 쉬죠. 내일부터 10월 3일까지가 추석 연휴인데요. 연휴 동안 저희 방송 쉬어가고요. 10월 4일 수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증권 시장이 열리냐 안 열리냐에 따라서 저희가 또 방송 하나하나 결정되는데 자, 연휴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10월 4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 증권통. 모든 자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선택이 어렵다면 스케치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투자로 고민하시는 당신에게 증권통.